네, 오늘 함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중환자 의학과 남현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환자 의학과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학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도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중환자 의학과라는 게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있지는 않았었고 네.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던 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중환자실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 중환자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중환자 의학과를 통해서 여러 과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진료를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 인구의 이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무래도 장기 기능의 저하가 좀 젊은 분들에 비해서 조금씩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질환에 걸리더라도 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중증 환자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방한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걸로 알려졌었어요. 폐혈증 때문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 몇 년 전쯤에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폐혈증에 걸렸다가 이제 잘 회복해서 퇴원했었던 바 있는데요. 이 폐혈증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폐혈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폐혈증이라는 것은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균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 몸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여러 방어 기전이 있어가지고 그런 미생물들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어 기전이 오히려 과하게 발현이 된다든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심장이나 폐, 콩팥, 간 같은 곳의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심하면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폐혈증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환자의 20%가 이 폐혈증으로 인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폐혈증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저희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에서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알고 계셔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치료를 요하는 응급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사망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또 생소한 질환이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폐혈증이 고령화랑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고령 환자분들에서 폐혈증의 발생률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폐혈증 저 자료가 이제 국내의 폐혈증 발생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과거보다 최근으로 들면서 폐혈증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고령 환자, 80대 이상의 환자에서는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급격하게 좀 높아지는 그래프 모습을 저희가 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에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폐혈증, 질병. 왜 생기는지 이유도 좀 알아볼까요? 네, 폐혈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감염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어떤 곳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폐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폐렴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간에 농양이 있을 경우라든지 장염 또는 쓸개 쪽에 쓸개염 같은 복강 쪽에 감염이 있을 경우에를 복강 내 감염으로 일컫고요. 또 비뇨기계, 우리 소변을 만드는 장기에
감염이 나타나게 되면 요로 감염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폐혈증의 원인 병소이고요. 네. 그 외에도 중추신경계 감염이라든지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감염 병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치료하는 방식이라든지 선택하는 항생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의료진들은 이제 폐혈증이 의심될 때 감염 병소가 어딘지를 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감염이 단순 감염으로 끝나면은 참 다행인데요. 더 나아가서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서 시작된 감염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자칫하면 이제 응급 상황까지도 부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폐혈증, 특히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감염에 취약해지는 분들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고령 환자에서 폐혈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신부전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가 하나 이상 기능이 저하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감염에 걸리게 되면 해당 장기의 기능 저하가 유발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 다른 주요 장기까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가 쉽고 네. 또 이식을 받았다든지 어떤 모종의 질병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다든지 하는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 또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균들도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분들도 위험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최근에 다쳤다든지 어떤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소변줄이나 중심 정맥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이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중요하게 또 식사를 하다 보면은 사례가 좀 자주 걸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사례가 걸리는 게 결국에는 구강 입안에 있는 균과 그 이물질이 원래는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 우리 숨 쉬는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기침을 해서 잘 배출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안에 정체되고 그런 경우에 그거 자체로 염증의 소스가 되면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별히 또 폐혈증이 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폐혈증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열이라든지 으슬으슬 추운 느낌 등의 오한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횡설수설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응급실을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열이 안 남에도 이상하게 굉장히 기력이 떨어져 있어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누워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네. 또는 숨이 많이 차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딘가 모르게 어딘지는 몰라요. 본인이 아픈데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뭔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창백하면서 푸르스름한 얼룩덜룩한 무늬가 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순환 장애가 혈액 순환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고 주로 다리 쪽으로 시작을 해서 몸통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소견이 보이면은 꼭 응급실로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 진료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고령의 우리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아닌지 좀 우리가 주의를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들을 좀 지켜보고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을 해주셨어요. 발열 오한에서부터 의식 저하, 심한 기력 저하, 소변량 감소, 극심한 통증, 그리고 피부 색조 변화까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두셨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남현승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와 중증 질환자 어떻게 해야 생존율을 높이고 또 회복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아버지가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기관 삽입에서 또 절개로 바꾼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고 20년 전에 대장암을 수술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어떤 좀 조언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연락을 주신 분을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아무래도 자가 호흡이 안 되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시다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삽입에서 기관 절개술을 통해서 기관 절개관을 넣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다른 기저질환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지만가 않다면은 현재 치료 기관 절개관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낙담하고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도 오히려 기관 절개관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이 자유롭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낙담하시지 마시고 기관 절개관까지 진행을 했다는 거는 환자분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 분들께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잘 소통을 해서 환자분에게 면회 시간에 응원을 좀 많이 보내드리고 의료진과 잘 소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의 치료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주셔서 상담 남겨주신 분 계셔서 한번 문자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시고요. 석공 일을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폐섬유화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항생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여기 호전이 안 돼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참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폐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이제 항생제 치료인데요. 거기에 호전이 없고 폐렴이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우리 피부에 흉터가 좀 깊게 나면은 흉이 지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폐도 폐렴이 심하게 오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 섬유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폐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숨을 쉴 때 좀 가쁘다든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치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 유지 여부라든지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진료 보고 있는 의료진 선생님들과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계속해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혹시 폐혈증이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뭐 응급실 아까 좀 빨리 가라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검사부터 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응급실에서 이제 진단을 할 때 사실 폐혈증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진단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네. 폐혈증이라는 게 어떤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으면서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 소견이 있을 때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환자분들이 평소에 어느 정도 거동을 하셨다든지 어느 정도 상태가 되셨고 식사할 때는 어땠었는지 라든지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현재 기저 질환이 어떤지 그런 병력이나 임상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장기 부전이나 순환 부전 그런 쇼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이나 맥박, 호흡수, 체온 같은 활력 징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응급실에서 이제 소변량을 체크를 해서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각종 혈액 검사도 병행이 되고 이게 감염이기 때문에 어떤 균이 나오지는 않는지 각종 배양 검사가 이루어지고 감염 병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감염 병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CT나 복부 CT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폐혈증에 의심이 될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진단이 된다면 좀 빠르게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폐혈증의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겠고 치료를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 조절이 중요하겠는데요. 처음에 내원했을 때 감염이 의심이 되더라도 이 균이 어떤 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균을 키워가지고 배양을 해서 어떤 균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균에 맞춰서 항생제를 쓰지는 못하고 감염 병소, 의심되는 병소가 있다면은 해당 병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균이 어떤 것인지 연구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감염 병소에 맞춰서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를 쓰게 되고요. 그 외에 뭐 농약이 차 있다든지 하면은 관을 넣어가지고 배농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에 구멍이 나서 장 천공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내에 세균이나 변이 나오면서 복막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술적으로 봉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공된 장을 일부 절제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감염의 소스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관료의 회복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었는데 관료라는 게 결국에는 혈액순환 을 회복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폐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으면서 중요한 우리 심장, 폐, 콩팥, 간 같은 장기들의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기 부전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순환 부전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쓴다든지 더 나아가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 마지막으로는 또 장기 기능 부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 기능 부전에 대한 장기 보조 치료, 생명 유지 장치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호흡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고 또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신장 기능 저하로 대사성 산증이 진행한다든지 네. 우리 몸 체내에 체액이 과다해서 이런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대체요법이라고 적어두었는데 투석을 말하는 겁니다. 투석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호흡 장애라든지 순환 장애가 아주 심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치료로도 안 될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체외막 산소요법 치료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폐혈증에 대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적절한 시점에 잘 내원만 하신다면은 많은 경우에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이제 과거보다는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빠르게 좀 위험 징후를 발견했다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검사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집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감염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만성질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고령 환자분들은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당뇨 관리를 통해서 혈당 관리를 통해서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강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 네. 가능하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위 자체도 좀 줄이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실 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 군중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은 좀 피하신다든지 하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날 음식 같은 걸 먹게 되면 장염이라든지 복강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조리된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양치질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는다든지 손톱, 발톱을 너무 바짝 깎는다든지 하면은 네. 상처가 날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런 행동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또 호흡기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독감 백신을 잘 맞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는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감염 관리 측면은 아닌데요.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고령 환자분들이 또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폐혈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꽤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처 가족에게 연락을 못 하거나 또는 119에 연락을 못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 타이밍이 되지 못하고 늦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만약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좀 계시다면은 자주 연락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뭐 한번 만나 뵈서 식사도 하시면서 식사는 잘 하시는지 또 보면서 그런 잦은 왕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 이제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 그런 분들께서는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그 중증 질환자들 또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치료 효과도 높이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로 문자 상담 의뢰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당뇨가 있으시네요. 당뇨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에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선망 증상이 계속이 된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이 증상이 밤에 더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치료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환자실 치료하는 분들이 이제 선망이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의식이 변하고 좀 평소랑 다르게 조리에 맞지 않는 말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의료진의 여러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가족분들이 가능하다면은 강병인보다는 가족분이 옆에 계시면서 여기가 어디고 우리가 여기 왜 와 있고 하는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많이 안심시켜 주시고 환자분한테 친숙한 물건이라든지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자주 말을 걸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꼼꼼하게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 일단 가족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0대 아버님이 전화 주셨고요. 이제 아버지 사례인데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이시고 면회 제한이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 면회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불만을 많이 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참 옆에서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면회를 좀 자유롭게 풀어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 의료진들이 거기는 좀 굉장히 침습적인 시술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료 행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감염 관리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대부분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 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족분들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외부의 바이러스라든지 균이 전파가 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입원해서 오래 계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독감이라든지 코로나가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좀 실감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떨 때 좀 실감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중증 환자가 이전에는 그래도 여름에는 좀 호흡기 환자분들은 좀 줄어들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 여름엔 그래도 중환자실에 어느 정도 병상 여유가 좀 있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새는 계절에 상관없이 중환자실이 포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또 고령화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60, 70대 환자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80세 이상의 환자분들도 심지어는 90대 환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중환자실은 굉장히 좀 생소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하면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게 인공호흡기 뭐 이런 거 가족들 면회도 잘 안 되고 그런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환자실은 이제 일반 병실하고는 다르게 네. 24시간 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감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생명 유지 장치,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인공호흡기라든지 지속 신대체요법 투석기, 그리고 체외막 산소요법 에크모라는 여러 가지 장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운용해서 중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주요 장기 부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치료를 하는 전문적인 곳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환자들한테 이런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중환자실 치료가 환자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 이건 또 아닙니다. 네.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치료를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서 일반 병실에서는 할 수 없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감시 장치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질환이 있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가 가장 중요한 중환자실 치료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환자분이 뭐 멀쩡하신 분들도 중환자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성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는 큰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시술을 받았던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이 환자가 조만간 악화가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들은 집중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환자분들도 중환자실 입실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이제 필요한 환자들의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남현승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와 중증 질환자 어떻게 해야 생존율을 높이고 또 회복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저희 부모님의 좀 상태가 이런데 혹시라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환자실 치료 사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치료 사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제가 가장 왼쪽에는 정상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정상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심장이 있고요. 양쪽으로 까맣게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해당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70대 환자분이신데요. 폐렴으로 숨이 차가지고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원래 까맣게 보여야 폐가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그 어.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고 있죠. 이건 월- 왜 그렇죠? 예, 저기가 원래는 우리 폐는 숨을 쉬는 곳이죠. 그래서 네. 공기가 들어차면서 저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아. 그곳에 염증 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럴 때 아무래도 숨이 찰 수밖에 없겠고 그럴 때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치료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악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에크모까지 적용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소변도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투석도 했었던 분입니다.
이후에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또 병원 내 세균에 의한 폐렴이 또 병발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네. 다행히 최근에는 물론 정상 사진만큼은 아니지만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보면 기관 절개술을 해서 기관 절개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분이 현재는 이제 소변도 잘 나와서 투석도 중단을 했고 에크모도 중단을 했고 지금은 인공호흡기 이탈 떼는 거 연습도 하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셨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많이 호전됐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한 환자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겪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잠깐 사례에서도 봤던 있었죠? 사례에서 봤듯이 예. 그런 선망이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급격하게 의식의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여기가 어딘지 지금 시간이 어떻고 의료진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거를 잘 모르면서 의식 저하도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꼭 잘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일반인 분들도 과음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약간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네, 그럴 때 갑자기 눈을 떴는데 만약에 좀 다른 장소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디지? 지금 시간은 지금 몇 시지? 막 이러면서 순간적인 불안감과 그런 게 생기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그런 급성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선망이란 게 중환자실 환자분들의 30% 또는 많게는 50% 이상 보고가 되고 있고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상태인데요. 이런 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분에게 여기 왜 오셨고 치료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이나 장소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진압력을 제공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도 좀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분들의 또 지지가 중요하고요. 가족분들이 를 보면은 선망 환자분들도 막 난리질을 막 하시다가도 가족분들 보고 굉장히 안심을 하시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익숙한 물건을 갖다 주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사진을 보여주신다든지 해도 도움이 되겠고 또 만약에 안경을 쓰셨다거나 보청기를 하셨다든지 하는 분이시라면은 그걸 가져와서 환자분에게 착용을 하면은 저희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노력을 했을 때 선망이 있었던 분들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분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이 중환자실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선망 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제내성균의 노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러 약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이다. 즉 항생제, 여러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라는 건데요.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는 중증 감염의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겐 광범위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사회에 있는 균하고 병원 내에 있는 균하고 좀 구성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균들이 그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제내성균에 노출이 되고 네.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제내성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항생제 치료,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는 잘 듣지가 않고 또 사망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제내성균이 환자분에게 검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꼭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원래 피부라든지 입안이나 장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균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래 있었던 균의 자리를 밀어내고 다제내성균이 그냥 안착을 해서 거기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이제 전파 예방이라든지 환자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도 이런 게 안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쵸. 감염 관리를 할 때 이 미생물이 저희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노력을 기울임에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광범위 항생제를 쓰던 환자분들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균이 내성을 획득해가지고 다제내성균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선망 증상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 균의 내성이 생기는 다제내성균, 요것도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가 호흡이 좀 어려운 분들도 중환자실에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가호흡이 어렵고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 기관절개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쉽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입으로, 코로 숨을 쉬는데 목에 구멍을 내서 목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2, 3주 이상 오래 하게 되면은 기관 내 삽관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에 관을 빼면은 기도 내 협착이라든지 폐색을 유발할 수가 있고 기관 연화증이라는 그런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절개술을 권고를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숨 쉬는 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입에 빨대를 물고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으로 옮기게 되면 숨 쉬는 길이 짧아져서 편하게 되고 또 기관 내 삽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환자분이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입안의 위생 관리도 좀 어렵고 아주 불편감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절개술을 하면 오히려 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 절개술을 했을 때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뭐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유지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남현승 교수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중환자실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들이 나와 있을지.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시죠.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후에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중환자실에 이제 장기간 머무르게 될 경우에는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고 신체의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인지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장애도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중환자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저희 의료진은 이제 조기에 재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집중 영양 치료를 한다든지 최근에는 회복 중심 치료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라든지 정신 상담 등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족분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같이 병원에 다녀주시고 하시면은 환자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는 회복될 거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네. 상당 부분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궁금증 해결을 받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인공호흡기와 생명유지 장치는 꼭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좀 임종을 앞두고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분들에게 사용을 하는 건 아닐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중환자실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악화가 되는 이 초기 시점에 적극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고, 너무 뒤늦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라고 좀 우리가 인식을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나중에 정말 뭐 몸이 아파서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 굳이 이제 연명 치료까지는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환자분에게 일정 수준의 고통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회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셨더라도 나중에 본인은 이런 치료를 원치 않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이 중환자실 치료나 연명 유지 치료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도 초부터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절차가 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서 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에서는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네. 자, 그렇다면 중환자의학과에서 담당하는 중환자실 치료나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이제 응급실이랑 또 헷갈려하는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많이 다르고요. 응급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익숙해요. 어릴 때 한 번쯤은 가보신 경험도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응급실은 환자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중환자실은 대부분은 의료진의 선택에 의해서 입실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응급실에 오는 이런 중증 환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치료를 유지를 하게 되는 곳은 중환자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중환자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적 생존망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최근에는 다행히 이런 중증 진료에 중환자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 일시적인 호응에 그치지 않으려면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중요한 곳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건강 매거진 남현승 교수님과 함께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 중환자실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에 있는 중환자실은 대부분이 개방형입니다. 그 말인즉슨 개개인의 방이 없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보장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또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의식이 떨어져 있다든지 누워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환자분을 위한 화장실이나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대부분은 기저귀를 통해 해결하거나 심상 옆에서 간이 변기를 통해서 대소변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뭐 급성 합병증의 위험성 때문에 어떤 시술을 받고서 잠시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저희는 그런 환자분들도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급성 합병증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시점에는 빨리 그렇죠.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현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